코로나 있고 나서 갑자기 놀랄 만큼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건강에 확실하게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메가3 먹지 마시고 5번 먹으시면 돼요.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독, 좋아요 시작하고 하나요? 아니요. 끝날 때. 안녕하세요. 이나대병원 신경과 박수연입니다. 박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 치료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입원하셔가지고 무슨 검사 그리고 어떻게 또 치료 계획을 짤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생기고 난 다음에 치료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입원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치료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의료계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스트로크 유니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죠. 뇌졸중 전문 치료실 또는 중환자실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처음 들어올 때 잘 보면 되지 뭐 그런 시설이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뇌졸중 환자는 첫날, 둘째 날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첫날하고 둘째 날을 응급실에서 쥐세운다든지 일반 환자랑 뒤섞여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자분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전문가가 계속 상태를 모니터링 해줘야 돼요. 하루에 5-6번 정도 신경학적인 검사나 혈압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뇌졸중 초기 치료에 대해서 전문화된 시설에 가서 치료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첫날에 2인실 갔다가 3인실 갔다가 4인실 갔다가 6인실 갔다가 병실 돌아다니는 기억밖에 없거든요. 폐렴도 많이 오고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4인의 50%가 폐렴이고 10%가 기도질식입니다. 뇌졸중 재발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치료를 특히 첫날, 둘째 날 집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게 뇌졸중 전문 치료실이고 제일 효과 있는 게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고 그 다음이 혈전 녹이는 약이고 그거만큼 효과가 있는 게 이 스트로크 유니트 뇌졸중 전문 치료실이어서 급성기 뇌졸중 치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계적 혈전 제거술 할 수 있는 병원만큼 중요한 게 뇌졸중 전문 치료실 스트로크 유니트가 있는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계신 간호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이제 교육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전문화된 간호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의사도 전문화된 선생님 필요하시고 뇌졸중 센터라고 아까 이름 내신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받은 간호사분들께서 하도록 돼 있고 신경학적 검사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자격도 어느 정도 인증되신 분들이 하는 거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병원으로 가시면 그거에 특화되신 선생님들께서 봐주시죠.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집중치료실에 누가 입원할 수가 있으신 건가요? 특권층이 입원하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급성기 때 병원에 방문하시면 대부분이 뇌경색 환자분들은 이쪽으로 입원을 하시고 뇌출혈 환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호흡마비나 이런 게 와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로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뇌경색 환자분들 중에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늦어도 일주일 내에 오신 분들이 보통 이쪽에 가서 입원하시고 비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산정특례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산정특례 조건이 중증이면서 못 걸을 정도고 그리고 뇌졸중 생기고 나서 하루 내에 병원에 오신 경우에 산정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스트로크 유니트에 입원하시는 것도 전부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특히 빨리 하루 내에 오시는 경우는 본인이 내시는 분담금이 원래는 한 반 정도 되는데 10%로 줄어듭니다. 내가 내는 돈이 5분의 1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오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부담도 훨씬 적게 되고 본인이 살고 죽고 뇌졸중 이후에 생기는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CT, MRI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치료를 받는 도중에 뇌졸중 관련해서 추가로 좀 받아야 되는 검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뇌경색 약이라는 게 좋아지려고 먹는 것도 있지만 훨씬 중요한 건 살려고 먹는 거거든요. 재발하면 죽기 때문에 위험한 약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뇌출혈이나 이런 걸 각오하고 먹어야 되나 이런 정도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제일 적합한 약을 골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심장에 대한 주요 검사나 뇌졸중에 특화된 혈액 검사나 혈관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을 잘 복용을 하시고 있다가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혹시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될까요? 와우, 이거 오늘 하루 날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뇌졸중 때 꼭 먹어야 된다고 알려져 있는 약이 뇌경색일 경우에 항혈전제가 하나가 있고요. 고지혈증 약을 고지혈증 목적으로 쓰지는 않고요. 이 자체가 아스피린보다 더 강력한 뇌경색 보호 효과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꼭 먹게 됩니다. 그 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비약을 먹어야 되고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인지장애가 동반이 됩니다. 인지장애 관련된 것도 검사를 해서 필요하면 먹게 돼서 생각보다 약을 많이 먹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약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급성기 때는 좀 세게 썼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사용량을 적절히 줄여야 되거든요. 초기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치료받으셨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로는 그 병원을 계속 다니시거나 아니면 집 근처 병원을 옮겨서 약을 유지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그 약을 이제 줄이면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담배 끊으려고 할 때가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경험한 흡연자들은 담배 끊는 때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건강에 좋은 거지 않습니까? 뇌졸중 약이라는 게 특히 이제 만성기 때 먹는 약은 기분 좋으라고 먹는 약이 아니에요. 살려고 먹는 약이고 이 약을 못 먹으면 뇌졸중 재발하면서 보통 2번째에서 3번째 뇌졸중일 때 사망하시거든요. 살려고 먹는 약이고 효과가 센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혈증이나 혈당이나 혈압 조절 잘하면 일어날 때 핑 돕니다. 그 정도 돼야 내가 사는 걸 담보를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몸 갖고 임상시험하지 마시고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하시고 내가 기분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몸에는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드립니다. 약을 드시다 보면 치과 치료 받으셨을 때 그 약을 끊어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특정한 순간에 이제 약을 끊어야 되는 시점들이 올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어떤 건지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이 발치나 내시경 하는 게 몸에 주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맞습니다. 근데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 특히 혈관이 나쁘거나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방세동이 있고 고령이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내시경이나 발치를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제대로 끊을 때조차도 1에서 2% 정도의 뇌졸중 발생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제 환자 중에서 한 8분에서 10분 정도가 발치나 내시경 하시다가 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뇌졸중이 왔는데 전원 한 달 내에 사망했어요. 확률적으로는 1, 2%인데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8분 중에서 한두 분은 저랑 상의를 해서 위험도를 최소화했는데도 제로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최적의 조건에서 위험도를 최소화한 조건에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부터 어떻게 검사하고 치료해야 될지에 대해서 플랜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 저희가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가끔 가다가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당뇨가 나빠졌다든지 콩팥이 망가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험상 보면 약을 먹다가 난 뇌졸중 온 지 5년 됐으니까 암 환자도 이제 졸업을 했는데 나도 졸업해야지 해서 약을 안 먹는 경우. 또 한 가지는 TV에서 봤더니 크릴 오일이라든지 오메가3 백수호, 홍삼, 도라지 달인물 이런 것들을 드시다가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게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며느님, 따님, 아드님이 효도를 하고 싶어서 사오셨을 텐데 그게 먹고서 독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간하고 콩팥이 약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먹었던 거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꼭 드시고 싶으시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드신다든지 밥이 보약입니다. 일상적인 밥 드시고 약 드시고 정말 건강에 확실하게 좋은 게 있어요. 논문에서도 확실합니다. 뭐냐면 운동하고 소식하는 거고 오메가3 먹지 마시고 고등어 2번 먹으시면 돼요.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사 먹지 마시고 차라리 운동기구를 하나 사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신뢰성이 낮은 것 같은. 저희가 코로나 있고 나서 검사 결과 갑자기 놀랄 만큼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뭘 사 먹고 오신 분들은 전혀 없고요. 자전거를 탔네, 수영을 하네, 등산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확 좋아져요. 이렇게 검사 결과를 해보면 진짜 40-50분만 매일 걸으셔도 정말 놀랄 만큼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걸 하시는 게 본인에 대한 제일 뚜렷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한뇌졸중학회는 뇌졸중에 대해서 쉽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